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지요?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투자은행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권거래소의 화면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가 단 며칠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죠. 미국 주식시장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그 충격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폭락을 거듭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넣어둔 내 돈조차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 바로 예금 인출 제한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을 정도였거든요.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은행 창구 앞으로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약 당신이 평생 모은 자산 전부를 주식 계좌에 넣어두었거나 은행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시시각각 줄어드는 계좌 잔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지금쯤 그 자산은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자산은 정말 안전한 것이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아비규환 속에서 참으로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진 것을 내던지며 현금을 확보하려 했을 때 정반대로 사람들의 돈이 급격하게 몰려든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모두가 작은 조각배를 버리고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필사적으로 옮겨 타려는 것처럼 말이죠. 자산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굳건히 가치를 지켜내거나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자산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겪어온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선택을 반복해왔거든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때도, 끔찍한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할 때도,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혼란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선택된단 세 가지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그것들이 위기 때마다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금 당장 이것을 사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떤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자산의 공통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다음에 찾아올지 모르는 미지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갖게 될 겁니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는 오히려 짧은 예외에 가까웠고 크고 작은 위기는 마치 계절이 바뀌듯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포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산들이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의 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는 그날,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며 대공황의 서막을 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원할 것 같았던 번영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 종이에 숫자가 찍힌 주식 증서는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고 길거리의 나뒹구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부를 잃고 빌딩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주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역시 부도 처리되며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식과 채권이 부의 원천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은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전쟁 배상금 문제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던 정부는 돈을 마구 찍어내는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수직으로 추락했죠. 한 시민은 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빵을 사러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둑이 돈은 길바닥에 쏟아버리고 수레만 훔쳐갔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이들은 돈다발을 블록처럼 쌓아놓고 장난을 쳤고 사람들은 땔감보다 싸다는 이유로 지폐를 벽난로에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그저 잉크가 묻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죠. 불타는 도시 속에서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도 포탄 한 발의 잿더미로 변할 수 있었고 국경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소유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위기, 즉 전쟁, 대공황, 하이퍼인플레이션, 금융붕괴의 순간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주식, 채권, 화폐,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동시에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좌절감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끔찍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피난처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영원한 가치의 상징, 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은 아무런 이자도 배당도 만들어내지 않는 그저 반짝이는 돌덩이에 불과하다. 맞는 말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기업의 성장에 따라 가치가 오르거나 채권처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죠.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금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금의 가치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정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견된 황금 마스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황금은 발견된 순간에도 여전히 눈부신 빛을 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가치는 이집트 왕조가 멸망하고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금이 특정 문명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 속 위기의 순간마다 금은 어김없이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혼란기에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우스 은화는 황제들이 은 함량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신뢰를 잃고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순도 높은 금화인 아우레우스는 국경 너머의 야만족들 사이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거래되었죠. 중세시대의 영주들은 전쟁이나 역병 같은 혼란이 닥칠 때를 대비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금화나 금괴 형태로 성지와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크화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작은 금화 한 잎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식량을 구하고 국경을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을 찾던 막대한 자금이 금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금값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국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금을 켄터키주의 포트 녹스 같은 지하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이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마지막 보험인 셈이죠. 금이 이처럼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희소성, 보편성, 그리고 비실물 위험이 없다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금은 수익을 창출해주는 자산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는 자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는 바로 땅이 주는 변치 않는 믿음, 핵심 부동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부동산은 뉴스에서 흔히 보는 투기 열풍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나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구 밀집 지역의 핵심적인 상업지나 식량 생산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처럼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부동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도시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했던 건물들은 모두 포탄에 맞아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도시는 온통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땅의 경계는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자 그 땅 위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고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모든 재건의 기반이 되었고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소유권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한 가족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낡은 등기부등본은 수많은 전쟁과 정권 교체 속에서도 그들의 자산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도 부동산의 가치는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좋은 위치에 상가 건물을 가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임대료를 더 이상 가치가 사라져가는 종이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빵, 고기, 의약품 같은 실물로 직접 받았죠. 또한 비옥한 농지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흉년이나 전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농부가 묵묵히 경작하는 땅 한 떼기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를 보장하는 원천이었던 거죠. 이처럼 핵심 부동산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동 불가능성, 필수성,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서울 명동이나 뉴욕 맨해튼의 땅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좋은 자리에서 살고, 일하고, 장사하기를 원하죠. 결국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부동산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체 불가능한 자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피난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것은 금이나 부동산처럼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회사, 통조림을 만드는 식품회사, 기본적인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공장은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갔습니다.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선에서는 무기가 필요하지만 후방에서는 병사들과 시민들을 먹일 식량과 부상자를 치료할 의약품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이윤 추구 집단을 넘어 사회의 생존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 시에 사람들이 마트에서 비상식량이나 생수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은 바로 이 생필품의 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돈은 위기 때 그 가치를 잃고 사라질 수 있지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생존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자산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위기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았던 세 가지 피난처 자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들이 가진 공통적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궁극의 피난처 자산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자산을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위기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살아남았던 세 가지 피난처 자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굳건한 땅,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품. 이 세 가지는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장신구이자 화폐였고, 다른 하나는 생산의 기반이었으며, 마지막은 소모되는 물품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표면 아래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하고도 공통적인 힘의 원천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자산들이 가진 공통적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한복판에서 한 병사는 흙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금반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에게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이 끔찍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영속성에 대한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려도 그 아래의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난을 떠났던 가족이 몇 년 뒤 잿더미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의 경계입니다. 그 땅 위에서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고 새로운 집의 기둥이 세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재건의 약속, 공동체의 뿌리 그 자체인 셈이죠. 생필품의 힘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지폐가 벽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때 한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는 장면은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숭고합니다. 그 빵 한 조각이야말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살아남은 자산들은 모두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즉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삶의 터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생존 자체에 대한 절박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금의 희소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모든 금을 합쳐봐야 올림픽 규격 수영장 서너 개를 채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정부가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인쇄기를 돌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있어도 연금술사가 아닌 이상 금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늙은 광부가 평생을 바쳐 강바닥에 모래를 걸러내 겨우 손톱만 한 금 조각 하나를 찾아내고 환호하는 모습은 금 한 조각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소성이 담겨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 부동산의 대체 불가능성은 더욱 절대적입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뉴욕의 맨해튼 같은 핵심적인 위치의 땅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한 상인이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며 명성을 쌓아 올린 가게 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가진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유동인구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인 가치를 형성합니다. 생필품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책임지는 거대한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 혹은 전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과 정수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필수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자산의 힘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희소성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유일성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원리는 바로 실물 또는 실물에 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모든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나 종이 위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오직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인 가치만이 신뢰를 얻게 되죠.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묵직한 금괴의 차가운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부동산의 실물성은 더욱 명확합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낡은 토지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고 내 땅 위에 직접 두 발로 서 있는 느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을 줍니다. 그 땅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굳건히 존재하며 나의 소유권을 증명해 줍니다.
생필품 생산 시스템 역시 비록 주식이라는 형태로 소유되지만 그 본질은 실물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제분소의 거대한 기계들, 도시의 어둠을 밝히는 발전소의 웅장한 터빈, 전국 각지로 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백 대의 트럭들. 이것들은 모두 거대한 실물 인프라이며 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사회 전체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물성이 위기 속에서 모든 가상의 가치들이 안개처럼 흩어질 때 이들 자산을 굳건히 버티게 해주는 단단한 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침내 위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힘은 미래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본질적인 이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 모두 미래의 성장에 투자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기술주, 더 많은 배당을 기대하게 하는 성장 기업에 열광하죠. 하지만 모든 약속이 깨지고 미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는 그 모든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 자산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이 자산은 왜 살아남아야만 하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금은 인류의 소유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살아남을 겁니다. 핵심 토지는 인류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 가치를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생필품 생산 시스템은 인류가 먹고 마시기를 멈추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들은 수익을 약속하는 자산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 그 자체를 증명하는 자산들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은 자산은 우리에게 더 큰 부를 약속했던 자산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너무나도 명백한 이유를 가진 자산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막연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나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내일 당장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닥친다면 당신의 자산은 끝까지 살아남을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피난처 자산들을 현실의 포트폴리오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